어제 비 오고 이렇게 비가 온 다음날 이렇게 비가 갠 아침은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무조건 밖으로 나와야지 뭐. 이런 날은 무조건 밖으로 나와야 돼. 아침에 이런 날 진짜 집에 있으면 완전 손해야, 손해. 하여간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무조건 밖으로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새들은 왜 저렇게 쉬지 않고 계속 그렇게 지지배배 하는 걸까? 우리보다 훨씬 더 이 목소리를 더 많이 내. 말도 많이 하고. 그럼 그 언어라는 거, 말이라는 게 어떤 생물의 진화를 어떤 생물 속에서 그게 발현이 된다고 했을 때 포유류인 인간보다 저 조류인 저 새들을 통해서도 발현되기가 더 쉬웠을 텐데 저렇게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데 저기에서 왜 언어가 그렇게 발현이 안 됐을까? 새들도 우리 인간처럼 집단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루 왼종일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오늘 또 지금 산책하러 나온 김에 책을 한 권 들고 나왔는데 무슨 책을 들고 나왔냐? 일본의 그 정신과 의사가 그 일본 사회의 어떤 병리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자기가 분석해 가지고 책을 한 권 써놨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건 한국 사회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병리적인 문제들 있잖아. 그런 문제들을 나름대로 분석해 놓은 거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병리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 일본하고 한국은 거리도 가깝고 또 사람도 이렇게 좀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라고 하는 섬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 우리가 외놈이라고 불렀던 그 조그만 인간들, 난쟁이 인간들이 아니잖아, 지금. 일본 왕실도 그 백제나 그 가야 사람들, 그 도레인이라고 해서 도레인이라고 하잖아, 도레인. 백제나 가야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쪽들을 장악을 해서 지금 일본 뭐 왕족들도 다 그 모계 혈통은 다 도레인이더라고. 도레인. 이게 백제인 아니면 가야인이야. 가야인. 이렇게 인종도 비슷하고 사는데도 가까워서 그런가 뭔가 살아가는 모습의 형태들이 되게 비슷해. 그래서 일본 내의 어떤 병리적인 문제를 분석해 놨는데 꼭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이게
한번 더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 이 책에서 지금 일단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일단 책머리부터 한번 읽어보자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1번은 1990년대부터 계속 가진 것을 상실해왔다. 거품, 경제 붕괴, 한신 대지진, 지하철 살인가스 살포, 기업 도산, 대량 해고 등을 차례로 겪으며 일본인들은 조금씩 불안에 빠져들었다.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찾아온 경제 위기는 동요와 불안에 박차를 가했다. 경제 위기는 생활 물가, 고용시장, 무역 등 여러 분야에 악영향을 끼쳤지만 사람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미국의 풍요가 환상에 지나지 않았음이 마침내 뚜렷이 드러났다는 데 있다. 포기하지 못하는 삶의 한계. 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 하듯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신과 의사인 필자는 참을성과 저항력이 극히 부족한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특히 놀랐다. 학교 가기를 거부하는 어린이, 은둔형 외톨이, 생활에 빠지는 청년들, 은둔형 외톨이 생활에 빠지는 청년들이 그 대표적인 예다. 게다가 이것은 젊은이들만의 현상이 아니다. 어린이나 젊은 층만이 사회적 문제인 것처럼 언급되지만 알고 보면 정신적인 저항력 부족으로 통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른들도 늘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나 자신이고 싶다는 자기애적 이미지로 만들어낸 이상적인 자신과 현실 속의 자신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유아적 만능감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사소한 문제점을 과장에 들먹이며 타인에게 시비를 거는 부류의 사람들, 이른바 하드 크레이머, 나 몬스터 페어런트, 몬스터 페이션트 등이 늘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를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일단 타인을 원망하고 빠져나가려는 타책적 경향이 모든 국면에서 심해지고 있다. 책임 전가 사회라 불러도 될 정도다. 이러한 심리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유아적 만능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다. 어릴 때부터 꿈꿔온 자기애적 이미지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쉽게 불안에 빠진다. 이때 남 탓은 효과적인 도피 수단이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참을성, 저항력 부족, 책임 전가라는 얼핏 듣기에 관계없어 보이는 두 징후의 근본적인 원인은 같다. 이 둘 모두 자기애적 이미지와 현실의 자신과의 격차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징후라는 것이다. 한쪽은 타자와의 관계를 회피하고 자기 방으로 숨어 들어가 버림으로써 다른 한쪽은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자기애적인 만능감을 지키려고 한다. 이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최근 늘고 있는 것이 의존증이다. 연예인이 각성제 또는 합성 마약을 사용하거나 소지해 체포되는 사건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최근에는 대마초 단속법을 위반한 혐의로 일반 대학생이 체포되는 일도 잇따라 일어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더 잘할 수 있다는 상상 속의 자신과 이것밖에 안 되는 현실 속의 자신의 괴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이다. 그래서 약물의 힘을 빌려서 포기를 회피하려고 한다. 상상했던 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에서 도피하며
이런 나이고 싶다는 자기애적 이미지를 포기하지 못한다. 참을성, 저항력 부족, 책임 전가 경향, 의존증이라는 세 문제의 밑바탕에는 같은 병리 현상이 깔려 있다. 그것은 자기애적 이미지와 현실의 자신과의 격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 격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환상적 만능감을 어른이 된 뒤에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살면서 다양한 것들을 획득해가는 동시에 유아적인 만능감을 하나씩 버려나가는 과정이다. 극히 소수의 천재나 스타를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꿈과 자기애적 이미지 등을 포기하게 된다. 그런데 포기를 하지 못하는 성숙 거부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대상 상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지금 철부지 사회라고, 지금 성장을 거부하는 사람들, 철부지 사회라고 책 제목을 썼구만. 이 책은 2010년 이전에 쓰여진 책인 것 같아. 2008년 정도에 쓰여진 책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에 지금 일본의 지금 모습을 지금 쓴 건데, 그러니까 10년 전에 은둔형 애토리들은 이렇게 뭐 학생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일부 대학생들이 은둔형 애터리였는데, 지금 일본의 은둔형 애터리들은 다 지금 중년이 됐다 그러더라고. 중년이. 그래서 중년이 된 은둔형 애터리들, 20년 30년씩 집안에 틀어박혀 있던 중년이 된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외톨이는 여자들은 별로 없고 남자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 그들이 지금 일본 사회에서 큰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잖아. 얼마 전에는 그 중년이 된 은둔형 외톨이 하나가 그 아이들 그 등교하는 등굣길에서 그 스쿨버스 기다리는 아이들을 상대로 그냥 칼을 휘둘러 가지고 얘들이 많이 죽었잖아. 그리고 그 전직 차관을 지냈던 어떤 아버지, 7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또 찔러 죽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그 70대 아버지 생각에 이 30대 아들이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초등학생들을 이유 없이 무차별 살해하는 그런 짓을 할 것 같아서, 즉 다른 사람한테 폐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싶어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이게 10년 전에 일본의 모습이라고 책에 써놨는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지금 딱 우리 대한민국 모습하고 진짜 비슷해. 등교 거부란 학생이 본인의 심리적 이유 때문에 학교에 가기를 거부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문부과학성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기본조사에 의하면 2008년에 질병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결석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3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의 총 숫자는 전국 초등학생 22,652명, 중학생은 10만 4,153명, 합계 12만 6,805명이었다.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 등교 거부 학생 비율은 중학생이 압도적으로 높다. 대략 전체 중학생의 3% 정도, 즉 한 반에 한 명꼴로 등교 거부를 하는 학생이 있다는 뜻이다. 중학교 1학년은 등교 거부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초등학교 때와 환경이 크게 바뀌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으면
어른들은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 등을 1차적 이유로 떠올린다. 그러나 등교 거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왜 등교 거부를 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를 복수응답으로 설문한 자료를 살펴보면 본인의 문제가 41.2%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은 2.9%였다고 한다. 본인 문제란 어떤 문제일까? 친구 관계나 교사와의 관계를 둘러싼 문제, 학업 부진, 동아리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부적응, 학교의 규칙에 대한 거부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로서 등교 거부 학생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놀라울 정도로 사소한 이유도 적지 않게 접하게 된다. 친구에게 무시당했다. 선생님한테 야단맞았다. 성적이 떨어져 부모님에게 혼이 났다. 같은 반에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다. 치마 길이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 등등. 학교에 가지 않는 이유라기에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들이다. 본인에게는 심각한 고민일 수 있다. 학생들끼리 문제라 생각하고 간과했다가 알고 보면 집단 따돌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괴로움을 호소하면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중학생은 신체적 변화가 크고 성적인 문제로도 고민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주의 깊은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일로 학교에 가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걱정을 하게 만드는 아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등교 거부의 증가, 장기와 심각하로 골머리를 앓던 문부성. 이 등교 거부는 아동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는 것은 1992년이다. 이 문무성의 이 발표는 극소수의 특이한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던 등교 거부를 어떤 아이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었다. 문무성이 드디어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전환은 획기적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시각이 개선된 이후에도 등교 거부는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다. 등교 거부가 어떤 아이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할 정도로 흔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앞에서 소개한 사례들만 봐도 부모의 과도한 기대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중압감으로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다. 게다가 착한 아이일수록 괴로워하면서도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끝없이 용을 쓴다. 그러다 결국 지쳐 등교 거부나 거식증 같은 증상을 보이며 주저앉아 버린다. 부모의 과도한 기대는 아이를 몰아세워 때로는 방화나 살인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왜 부모는 자식에게 그토록 큰 기대를 하고 왜 아이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일까?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는 자식에 대한 기대가 부모의 자기애, 특히 상처 입은 자기애를 재생시켜주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에게 대신 실현시키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때로는 폭력에 기대면서까지 아이를 몰아세운다. 아이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것은 그저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기 때문이다. 아이는 부모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아이는 말을 배우기 전부터 부모의 욕망을 파악하려고 한다.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부모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부모의 욕망을 짊어진다. 부모가 원하는 모습에 자신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한다. 예술이나 스포츠로 두각을 나타내려면 어느 정도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모나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많은 부모가 하면 된다는 환상을 갖기 쉬운 공부로 승부를 보겠다며 아이를 닥달한다. 두통이나 복통에 시달려서 검사를 받아봐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오는 아이들이 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막중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냐고 물으면 공부를 잘하면 엄마가 좋아하니까. 부모님이 시험 점수에 신경을 많이 써서.
같은 대답이 돌아온다. 점수가 잘 나오면 기분이 좋아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서 공부를 한다는 자기 목적적 대답을 하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극소수다. 프랑스 정신분석학자 라캉은 인간의 욕망이란 타자의 욕망이다. 인간의 욕망이란 타자의 욕망이다. 라고 말했다. 분명 우리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교사나 친구 등 다양한 타자의 욕망을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스스로 욕망하는 존재가 된다. 인간의 삶이란 타자의 욕망을 짊어지고 달리는 길인 셈이다. 그 가운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만나는 타자이며 자신을 보살펴주는 양육자이기도 한 부모, 특히 어머니의 욕망이다. 아이는 어머니라는 타자의 시선을 우선 의식하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한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때 어머니가 좋아하는지 반응을 학습한 다음 그 모습을 늘 염두에 두고 어머니의 가치관을 자신의 내면에 각인시켜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취하고자 한다. 옛날처럼 대가족 속에 자라난다면 아이는 다수의 타자에 둘러싸여 필연적으로 다양한 타자의 욕망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핵가족화와 출산율 저하가 일반적이며 아버지의 존재감까지 희박해지고 있는 요즘, 아이는 가장 가까운 양육자, 즉 어머니의 욕망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이 짙다. 그 결과 교토대학 영장류 연구소의 마사타 노부오 교수가 아버지의 힘, 모자 밀착형 자녀 교육으로부터의 탈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어머니만을 타자로 받아들여 그 시선만을 의식하고 기대에 부응하려는 아이가 늘고 있다. 이처럼 늘 어머니의 시선을 의식하고 어머니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인 것처럼 느끼는 모자 일체감의 영유아기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어머니가 늘 지켜봐준다는 안도감과 신뢰감은 그 후에 구축되어야 할 다양한 인간관계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학대나 폭력을 경험해 어머니와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쌓지 못한 아이는 나중에 성장한 뒤에도 타인에 대한 불안을 갖기 쉽고 자존감도 낮아지기 쉽다. 이 모자 일체화 환상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될 수 있다는 유아기의 만능감이 형성된다. 이러한 자기애적인 만능감은 일단 유아기까지는 필요하다. 정신분석학자 지그먼트 프로이드가 나르시시즘 입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인간의 자존감의 일부는 1차적인 것이며 유아기 나르시즘의 잔재이기 때문에 나르시즘, 즉 자기애를 유아기에 충족시킨 체험이 부족하면 그 뒤로도 정상적인 자존감을 형성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성장하면서 소유하거나 달성한 모든 것, 체험에 의해 확증된 소박한 전능감의 모든 잔재가 자존감 고양에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 나중에 쌓은 경험과 성공 후 체험에 의해 획득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자존감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어린이나 젊은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거나 수행하는 경험이 부족하다. 뭔가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거나 어떤 일을 밑바닥부터 시작할 기회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성장한 뒤에 자존감도 유아기의 자기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부모의 기대는 부모가 가진 자기애의 재생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자기애가 상처를 입을수록 부모는 자신이 오래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특권을 자기 자식만은 누리게 해주고 싶다는 욕망을 품기 쉽다. 어린 시절 나는 왕이다 라고 착각하던 사람이 부모가 된 이후에는 내 자식은 왕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드는 것이다.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속도의 차이는 있어도 언젠가는 자신의 현실적인 역량을 깨닫는다. 누구에게나 그렇게까지는 될 수 없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
아이의 문제점이 사춘기에 많이 드러나는 이유는 그 시기 아이들이 타자와의 비교에 의해 자신의 객관적인 상황과 능력을 인식할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적당한 시기가 되었는데도 유아기 때 가졌던 만능감에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애적인 이미지와 현실의 자신과의 괴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그 내면의 갈등은 성장 과정에서 누구나 적게든 많게든 겪게 되며 그래서 청춘 문학이나 영화의 영원한 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시기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교 거부와 은둔형 외톨이 형태로 퇴행해 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만능감의 상실, 다시 말해 단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 즉 성숙 거부다. 프로이드의 나르시즘 입문에서 정상적인 성인을 관찰하면 어린 시절의 과대망상은 힘을 잃고 유아적인 나르시즘과 같은 심적 특징은 모습을 감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수레하고 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유아적인 만능감을 계속 고집하고 자기애적인 상상 속에 자기 모습에 매달린 채 현실의 자신과 마주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 상태, 철부지 상태인 것이다. 자기애적인 상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전형적인 예가 은둔형 외톨이다. 자신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자기애가 상처받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 나머지 모든 경쟁으로부터 도피해 무대에서 내려와 버리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은둔형 외톨이는 현실 도피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방어 반응일 뿐이다. 자기 방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실패할 일도 없고 꾸중 들을 일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당할 일도 없다. 자기애가 상처받을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많은 은둔형 외톨이들이 인터넷 등 가상현실에 몰두하는 것도 자기애적인 만능감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들은 많은 경우 현실에서의 대인관계가 서툴고 크든 작든 어떤 실패를 계기로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 하지만 인터넷 세계에서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오는 공포와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고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 상대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답변이 듣기 싫어지면 언제든 대화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편리함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 지나칠 정도로 몰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교신하면서 방대한 정보를 이리저리 주물러 조작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아무런 이익 없이 인터넷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심리의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때 사람들은 현실의 틀과 제약을 초월한 무한한 힘을 거머쥔 듯한 착각에 빠지기 쉽다. 그렇게 인터넷은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는 젊은이들을 매료시킨다. 은둔형 외톨이는 자기애가 다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조금이라도 상처받을 것 같으면 그 상황을 회피해버리는 요즘 청년들의 특징을 명료하게 드러내준다.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싶어하는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예전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꼽을 수 있는 원인은 아이가 상처 입지 않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교육 방식이다. 사회가 현대화되며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보살피는 양육 방식이 일반화되었다.
넘어지기 전에 지팡이를 짚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최근 교육 상황을 표현하는 듯하다. 튀어나온 돌부리에 아이가 걸려 넘어질까봐 부모나 교사가 앞장서서 돌부리를 모조리 제거한다. 과잉 보호, 과잉 간섭이다. 아이는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엉덩방아를 찢기도 해야 아프다는 것을 안다. 아파봐야 걸을 때 어떻게 해야 돌부리를 피할 수 있는지, 엉덩방아를 찧을 때 다치지 않으려면 손을 어떻게 짚어야 하는지, 넘어져서 다친 다음에는 어떻게 일어서고 그 상처는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익히게 된다. 하지만 그런 생활학습적 측면에 대해서는 부모도 교사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은 일본만의 현상이 아니다. 교육평론가 오기 나오키 호소대학 교수는 자신을 져서 바보 부모라고 말하지 말고 몬스터 페어런트의 수수께끼에서 핀란드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컬링 페어런트를 소개하고 있다. 컬링 페어런트란 컬링 선수처럼 아이의 앞길에 놓인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는 부모를 말한다. 아이에게서 힘든 과정이나 장벽 또한 인생의 일부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터득할 기회를 빼앗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오늘날 귀한 자식에게는 여행을 시켜라 라는 말은 이미 죽은 언어가 되었다.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생각만 중시되고 있다. 만에 하나 학부모와 충돌이 발생할까봐 학교도 학생 지도에 극도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애물을 마주친 적도 없고 넘어지는 방법도 배우지 못한 아이가 몸만 성장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참을성과 저항력이 부족한 약한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작은 위험이라도 내 자식은 피해가도록 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요즘은 출산과 육아 때문에 애써 쌓아온 커리어를 희생한 고학력 어머니가 적지 않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 불황 속에서 자식의 장래밖에 희망을 걸 데가 없는 아버지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점점 부모에게 자식은 애지중지해야 하는 존재가 된다. 또한 갈수록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계층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식을 낙오자로 만들고 싶어 할 부모는 없다. 훗날 부모는 자식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다른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공부나 스포츠에 집중하도록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앞에 소개한 마사타나 노부오 교토 교수는 최근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에 약한 이유는 아이가 발달 과정에서 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못했기 때문도 있다고 지적한다. 면역력이 부족한 사람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이다. 물론 유소년기에 지나치게 심한 스트레스나 좌절을 겪게 되면 경험으로서의 기능에 끝나지 않고 아이의 성장 자체에 큰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어릴 때 넘어지는 경험을 쌓게 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일단 넘어져야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잉 보호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기애적 만능감이 상처를 받을 만한 스트레스에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른다. 그때 나오는 것이 대개 세 가지 반응이다. 충돌 조절이 되지 않아 화를 낸다. 둘째, 욕구 불만의 분출구를 타인에 대한 공격에서 찾기 때문에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형태로 발산한다. 셋째, 등교를 거부하거나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안전지대로 피신한다. 등교 거부나 은둔형 외톨이는 가장 내성적인 방법이며 충돌을 외부적으로 폭발시키거나 공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인에게 비교적 해롭지 않다. 그러나 타인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대신 행위의 결과를 자신이 모두 짊어져야 한다. 은둔 생활을 하며 보낸 시간을 다시 돌이키기 힘들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는 무척 괴로운 일이다.
어쨌든 아이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과잉보호, 과잉간섭형 교육이 현재와 같은 나약한 어린이와 젊은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좌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사춘기, 청소년기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필자의 임상 경험에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자녀의 좌절이나 실패를 최대한 막아보려고 미리 나서서 손을 쓰는 과잉보호, 과잉간섭형,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실체에 대해서이다. 부모는 자신의 행위를 모두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합리화하지만 사실은 아이가 실패하면 자신에게 닥칠 불안을 피하기 위해 과잉보호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과잉보호 뒤편에 부모의 애정과 배려가 아니라 불안과 공포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요즘에는 시험에 합격해야 입학할 수 있는 사립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유치원생 때부터 입시를 치르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이것도 부모의 불안을 반영한 현상이다. 학력 사회 안에서 내 아이가 밀려나 나고자 그룹에 끼면 어쩌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립학교에 입학했다가 질 나쁜 아이랑 친구가 되면 어쩌나, 따돌림이라도 당하면 담임교사가 제대로 대처해 주기나 할까 등등 다양한 불안 요소들이 부모를 겁먹게 한다. 이러한 부모의 불안에 대한 저널리스트 마스타 유리다는 가리다 다케이코 도쿄대학 대학원 교육학과 연구과 교수와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수례하고 있다. 이 대담은 욕심이 지나친 일본의 교육에 실렸다. 막연한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다른 집 아이보다 뒤떨어지면 어쩌나, 혹은 훗날 살아가면서 불리한 입장이 되면 어쩌나 등등. 그래서 부모가 사전에 준비해 줄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해주고 싶은 심정이 되는 거지요. 영어 공부는 물론이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날마다 학원을 전전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친구가 하는 것은 자신의 아이에게도 시키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막연한 불안이기 때문에 끝이 없다. 아이를 영어 학원에 보내면서도 아이가 잘하면 해외여행을 할지도 모르니까 미리 준비한다. 앞으로는 직장 생활에 영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미리 준비한다 같은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남들이 하고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불안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불안이 부모의 교육열을 부추겨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을 만든다. 게다가 유아 교육 전문 학원이나 업자들은 그 불안을 더욱 자극해 공격적으로 영업에 나선다. 아이를 좋은 학교에 입학시켜 콧대를 세우고 싶은, 말하자면 아이를 내세워 대리전쟁을 이기고 싶은 부모의 자기애와 욕망을 은근히 부추기면서 말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모의 심리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아이의 모든 행동을 관리, 조절하려고 드는 욕망이다. 물론 관리와 조절은 보호의 다른 측면이다. 아장아장 걷는 아이라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행동을 통제하고 지켜주어야 한다. 그러나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전히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참견을 하면 어떻게 될까?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아이의 독립을 방해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여전히 이 경향을 현저히 드러내는 사람은 대부분 어머니다. 특히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겉으로만 사이 좋은 척 쇼윈도 부부를 연기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 그런 아이의 존재만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인 경우가 적지 않다. 서로 대화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부모 사이에서 아이가 한쪽 부모의 말을 다른 한쪽 부모에게 전달하며 생활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 최근 초식남이라는 남성 유형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초식남이라는 신조어는
2006년 10월 편집자이며 칼럼니스트인 후카자와 마키에 의해 탄생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마케팅 라이터인 우시쿠보 메구미는 초식남이 1번을 바꾼다 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3가지로 꼽고 있다. 첫째, 성경험 연령의 저하. 둘째, 나홀로 행위의 증가. 셋째,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의식이다. 성경험이 빨라지는 경향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것을 초식남이 되는 이유로 연결짓기는 어렵다. 10대에 섹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20대에 성적인 흥미와 의욕이 식어버린다는 이야기인데 경험적 이유로 성욕이 감퇴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로 추측된다. 우선 나홀로 행위의 증가다. 앞에 소개한 우시쿠보는 에코, 연애, 러브, 결혼의 시대, 위험을 피하려는 남자와 여자에서 최근 피임기구 출하량 급감의 이유에 대한 일본 가족계획협회 클리닉 소장 기타무라 구니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인터넷 성인 사이트의 보급으로 나홀로 행위, 즉 가상 섹스가 증가해 피임기구를 필요로 하는 섹스, 리얼 섹스가 감소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이것은 매우 정확한 분석이다. 모든 남자에게 리얼 섹스란 달콤한 말로 여자를 설득해서 협의에 이르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고 멋진 식당에 데리고 가야 하며 선물을 해야 하는 등 돈과 시간이 드는 일로 여겨진다. 그에 비해 가상세계인 인터넷에서는 성적 환상을 마음껏 자극하고 자기애적인 만능감을 제한 없이 키우면서 자위행위를 할 수 있다. 젊은 남성이 섹스를 귀찮다 하거나 피곤하다고 느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단 이러한 경향이 강해지는 이유가 바로 세 번째 원인으로 꼽은 섣불리 손해보고 싶지 않다, 즉 상처받고 싶지 않다,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의식이라는 점에 문제점이 있다. 2007년 동일본 간토지사가 실시한 연애 고속도 조사에 의하면 누군가를 좋아해도 그 마음을 고백하지 않는 남성이 과거에 비해 절반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섣불리 고백했다가 만에 하나 거절을 당해 자기 애가 상처를 받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이런 남성은 좋아하는 여성에게 먼저 구애하기는커녕 여성 그 자체를 기피하게 된다. 상대 여성에게 거부당해 대상 상실에 직면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다. 필자는 초식남 역시 상처 입히지 않는 교육의 산물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부모와 학교가 아이를 관리하고 조절하여 좌절과 실패 등 대상 상실을 최대한 피해갈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자기애적인 만능감을 지키기 위해 연애나 섹스에 따르는 크고 작은 위험마저 피하려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식남들은 집을 다른 어떤 공간보다 좋아한다. 우시쿠보가 그들을 러브하우스족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들에게 자기 집만큼 편안한 장소는 없다. 취직할 때 중요시하는 것도 그 회사가 집에서 통근이 가능한가의 여부이고 취직한 뒤에도 출장이나 정근, 해외 근무를 기피한다. 낯선 곳에 가는 것,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한다. 그저 개인의 성향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는 자기 애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을 것 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즉각 집으로 퇴각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뜻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은둔형 외톨이는 남성의 비율이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며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상처 입을 가능성, 손해볼 가능성을 평생 피하며 살 수 있을까? 현실 속에서 살아가려면 대상 상실에 한 번도 직면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100% 안전한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사례 중 괴물 부모, 즉 몬스터 페어런트를 가장 먼저 다루는 이유는 이들의 대응에 지치다 못해 정신적으로 한계에 부딪힌 교사가 병원을 찾는 빈도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마음의 병을 앓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몬스터 페어런트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몬스터 페어런트가 병원을 찾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자신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자각이 전혀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몬스터 페어런트는 어떤 사안에 관해서든 어떤 상황에 놓여서든 자기 자식을 중심으로만 생각한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다. 반 친구들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 같으니 학기 중이지만 우리 아이만을 반에서 바꿔달라. 반 친구들 중에 우리 아이와 맞지 않는 아이가 있어서 그 애를 전학 보내고 싶다. 우리 아이는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고 학교 가기 싫어할 때가 많다. 이것은 담임교사의 책임이기도 하니 매일 아침 집까지 깨우러 와달라. 미친년이구만. 수학여행 때 찍은 단체 사진에서 우리 아이는 귀퉁이 쪽에서만 찍혀 있으니 우리 아이를 가운데 앉히고 다시 찍어달라. 동아리 활동에서 우리 아이를 임원으로 해달라. 이 외에도 다양하다. 한밤중이든 이른 아침이든 아랑곳 없이 교사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하거나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요구사항은 구체적인 개선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수업 내용이 불만이라며 오랫동안 담임교사를 비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불만인가, 어떤 식으로 개선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물으면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그저 보호자의 심리적 집착, 불평을 위한 불평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대해 끝까지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딱 잘라 거절할 수 있는 교사는 많지 않다. 학부모의 분노를 자극했다가는 담임교사로서의 지도 능력이 없다는 불만이 눈 깜짝할 사이에 교장이나 교육위원회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몬스터 페어런트에 대응하다가 우울증이 왔다고 하면 얼핏 신참 교사 이야기라고 여길지 모른다. 실제로 2006년 6월에 도쿄도 신주쿠 구립초등학교의 23세 신입교사가 학부모에게서 불만사항을 듣고 괴로워하다가 자살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교사들도 점점 심해지기만 하는 상황에 버티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D 교사는 40대 후반의 초등학교 여성 교사다. 남편도 교사인 부부 교사이며 두 아들이 모두 대학에 들어가면서 몸과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자녀 교육 경험을 교직에서도 살리고 싶어 열의를 갖고 업무에 임해왔다. 그런데 4월에 다른 초등학교로 정근을 하자마자 문제가 불거졌다. 아이들은 수업시간 내내 쉴 새 없이 떠들었다. 그 중에서 일어서서 돌아다니는 아이도 있었다. 조용히 하라고 야단치고 수업 중에 떠들지 말라고 주의를 줬더니 시끄럽다라는 항의가 들어왔다. 선생한테 시끄럽다고 말한 거야? 이윽고 매일 아침 칠판에 못생긴 할망구 죽어라 라는 낙서가 쓰이기 시작했다. 급식으로 나온 빵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을 때도 있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물어도 다들 킥킥거리고 웃을 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이대로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한 D 교수는 어느 날 아침 일찍 교실에 가서 한 남자아이가 칠판에 낙서를 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방과 후 그 아이를 불러 물었더니 자기가 칠판에 낙서를 했다는 것도 몇몇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D 교사의 빵에 쓰레기를 넣었다는 것도 모두 인정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날 밤에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아이의 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이가 오늘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계속 울고 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대답하도록 강요했다면서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D 교사는 그때까지의 경위를 정중하게 설명했지만 그 어머니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 아이가 그런 나쁜 짓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라는 말만 일방적으로 되풀이할 뿐이다. 이튿날 D 교사는 교장에게 불려가 그 어머니가 다른 학부모와 함께 담임 교사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수업 중에 아이들이 계속 떠들어 학급이 붕괴 상태에 이르고 수업 진행이 늦어지는 것은 담임의 지도 능력의 부족 탓이라는 것이다. D 교사는 어이가 없었다. 수업 내내 가장 큰 목소리로 떠든 것이 바로 그 남자아이였기 때문이다. 야, 애미가 이따위로 하니까 자식 새끼들이 완전히 그 애미 믿고 완전히 기고만장이구만. 어이가 없네 진짜. 몇몇 학부모는 담임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교육위원회에 고충을 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말을 듣고 D 교사는 그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학교에 가려고 하자 몸이 무거워 일어날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졌다. 그래서 하루를 쉬었지만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상태가 일주일 정도 계속되자 D 교사는 필자를 찾아왔고 우울한 기분, 의욕 저하, 불면 등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이 인정되어 진단서를 제출하고 휴직하게 만들어드렸다. 아이가네 씨발 여자들 진짜 보면 뭐 때를 지어 다니면서 그렇게 교사를 공격을 하는구만. 이게 한 여자가 그런 짓을 하면 그게 안 먹혀드니까 때를 지어가지고 개떼처럼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히는 거네. 그리고 그 자식 새끼들은 지 애미 하는 꼴을 보고 이 세상에 겁날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학생이고 뭐 선생이고 교장이고 교감이고 다 지 눈 아래로 보는 거고. 진짜 이 미친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아주 개젖같이 만들고 있구만 아주. 교사나 학교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들의 심리에는 자기 자식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교사나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회피적 성향이 도사리고 있다. 성적도 좋고 학원 공부도 열심히 하며 친구와도 잘 지내고 선생님의 평가도 좋은 이상적인 모습을 아이들에게 투영한 퍼펙트 차일드의 이미지를 잃고 싶지 않다는 욕망 때문이다. 히로다 데루유키 니온 대학 물리학부 교수는 일본인의 예절 교육은 쇠퇴했는가? 교육하는 가정의 앞날에서 전보다 훨씬 많은 어머니가 퍼펙트 차일드를 만드는 퍼펙트 마더를 목표로 하기 시작했다고 수례했다. 자신의 아이를 인격도 학력도 뛰어난 퍼펙트 차일드로 키우기 위해 교육에 열성을 기울이는 어머니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이 퍼펙트 차일드 육성 사업에 최근에는 아버지도 가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녀 교육에 열심히 참가하는 아버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고도 경제성장기에는 아버지의 부재가 가정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자녀 교육에 관여하는 것은 분명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이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잉보호, 과잉간섭을 기본으로 아이의 모든 일상을 세심하게 보살핀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기존 역할만 2배로 된 측면이 없지 않다. 두 번째 어머니가 되는 남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히로다 교수는 앞에 소개한 저서에서
요즘의 부모들은 완벽한 부모, 퍼펙트 페어런트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한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기 때문에 어려서 부모를 잃는 아이들이 많았다. 모두들 먹고 살기 힘들었고 여성도 귀중한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현재의 전업주부들처럼 육아에 전념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렇다면 누가 예의범죄를 가르쳤을까? 바로 또래 집단과 친척, 이웃 등 주위 사람들을 포함한 대형 네트워크였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타이르고 꾸짖으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대가족 안의 조부모나 친척 어른들 혹은 이웃의 엄한 어른들이었다. 인격 형성의 과정에서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은 친부모만이 아니었다. 주위 어른이나 선배, 동료 등 소위 공동체가 다 같이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공동체의 암묵적인 규범이나 타인의 시선도 아이의 욕망에 제동을 거는 데 중요한 기능을 했다. 옛 마을 공동체에서는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생존마저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요컨대 예의범절 교육은 가정 밖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이 더 컸다. 아이의 예의범절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관념도 희박했다. 그런데 전후 일본 사회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히로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이의 예의범절 교육을 맡을 사람으로서 가족, 지역 공동체, 학교의 3자 관계는 전후 일본 사회 안에서 크게 변화해 왔다. 그러는 가운데 예의범절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영향력을 강화된 것은 학교와 가정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또 다른 새로운 움직임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가족과 학교의 역할 관계에서 가족의 힘이 더 우세해진 것이다.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기능을 최초로 상실한 것은 지역 공동체였다. 고도의 경제 성장기에는 성공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이 진학과 취직을 위해 마을에서 도시로 탈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보내던 생활 방식이 변하면서 마을의 법칙이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개인의 행동에 구속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도시에서는 전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람이 옆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상황이 일상이 되었다. 어디서 온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마음을 털어놓고 이웃을 사귈 수는 없다. 공동체의 결속은 차츰 느슨해졌다. 이제는 다른 집 아이의 행동에 주의를 줘봤자 무시당하거나 도리어 봉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도 못 본 척하는 어른이 대부분이다. 남의 아이를 꾸짖는 것을 참견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 거기에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학교에 대한 시선이 감시의 성격에 가까워지며 학교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다. 일부 교사의 추태와 불상사, 학교에서의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자주 매스컴을 장식한 것, 고학력 학부모가 늘어나 교사를 낮추어 보기 시작한 것, 양쪽 모두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학교 불신 풍전은 1980년대 전국 중학교에 학교 폭력이라는 태풍이 휘몰아치며 확연해졌다. 그야말로 학교의 권위 자체가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아이들 교육을 지역사회라든지 학교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분담하면서 하던 일을 지금은 아이들 교육을 지금 부모밖에 시킬 수가 없잖아. 지역사회? 지역사회라는 개념은 아예 없지. 보면. 나도 뭐 그런 경우를 몇 번 당했는데 애들이 너무 버릇없게 굴어서 좀 싫은 소리 몇 마디를 하면
그 옆에 있던 M이라는 년이 눈 동그랗게 뜨고 왜 자기 자식 기를 죽이냐고. 내가 그런 경우를 한 두 번 내지 세 번 당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애새끼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꼴보기도 싫어. 그러니까 그 애새끼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 말든지 나는 이제 상관 안 해. 물론 이제 112 전화 정도나 119나 119에 전화 정도나 하고 나는 그 자리 떠나버릴 거야. 절대 안 도와줄 거야. 그런 싸가지 없는 년들이 한번 지기 자식 한번 제대로 한번 혼자 한번 제대로 한번 키워보라게. 미친년들. 뭐 지기 자식 왜 지기 자식을 기를 죽이냐고? 미친년 지랄하고 자빠졌네. 씨발년들. 아주 내가 그런 년들 때문에 학을 띈 게 진짜 몇 번 있다니까. 그럼 그 지역사회는 무너져 버리지. 또 학교는 온갖 CCTV 설치해 놓고 숫자 감시하잖아.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교사가 지 애기들 때리는 거 안 때리는 거, 교사가 지 아이들을 뭐 학대한 거 안 한 거. 그러니 뭐 교사들이라고 해서 나 같은 마음 아니겠어? 그래 씨발년들 니 혼자 잘 키워봐라 하고 그냥 다 방어적으로 나와버린다고. 그러면은 그 애새끼들이 이제 온전하게 자기가 키워야 되는데 이 병신 같은 년들이 무슨 능력이 있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 교육이 완전 젖같이 돼버린 거지, 젖같이. 애당초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에게 실현해야 할 뚜렷한 자기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일까? 비교 문학자이며 평론가, 소설가인 고야노돈은 왜 빨간머리 앤이 그토록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한 평론, 실현해야 할 자기가 없을 때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많은 사람들에게 확고한 자기, 실현해야 할 자기 따위는 없다. 많은 사람에게 확고한 자기, 실현해야 할 자기 따위는 없다. 필자도 크게 공감하는 말이다. 정신과 의사로서 혹은 대학 강사로서 필자는 학생들에게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싶냐고 종종 묻는다.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은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고야노는 사람의 소망이라는 것은 원래 주위 환경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도 서술했다. 많은 어린이들은 부모가 원하는 자식이 되려고 한다. 사람들은 사회가 멋지다고 인정해주는 삶, 즉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라캉은 인간의 욕망이란 타자의 욕망이라고 말했다. 인간의 욕망은 어차피 다른 누군가의 욕망을 받아들여 흉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 기본 원칙을 잊고 자신을 꽃 피우라는 말에 휩쓸린다. 그런데 그러던 중 나다움, 자기 실현, 자아찾기를 쫓으며 치닫던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나라는 것에 지쳐버렸다. 뒤이어 따라오는 허탈감을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실현해야 할 자기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타인을 원망함으로써 공허감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 결국 우울증과 남의 탓은 동전의 앞뒷면이고 신형 우울증의 증가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속박에서의 해방, 자기다운 삶과 함께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환상이다. 그 단서가 된 것은 1966년 미국 사회학자 필립 리프가 출판한 저서 치료의 승리, 프로이드 이후의 신앙의 이용이며 이 책은 구미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심리학적 인간의 특징을 포기의 종말로 묘사했다. 이 책이 화제가 되며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을 본보기로 삼고 있는 일본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금과 옥조로 유행하게 되었다. 포기, 즉 단념이 쇠퇴한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환상이 요란하게 선전된다. 당연히 자기애적인 만능감도 커진다. 그러나 얄궂게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환상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에 직면하고 극심한 내적 혼란에 시달리게 된다. 포기 없는 인생은 현실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직업적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도 누구나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도 누구나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괴리에 직면하고 우울을 느끼게 된다. 외부의 규범으로부터 해방되어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된 것도 우울의 원인 중 하나이다. 자유를 선택한 사람은 자유에 따르는 책임도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적지만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압감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적지 않다. 이 중압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전형적인 사람들이 몬스터 페어런트다. 육아를 단독으로 떠맡게 된 부모가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과의 원인을 교사나 학교 탓으로 돌리는 형태이다. 사람들은 여러 사회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누구에게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환상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라는 무게가 따른다.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남의 탓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책임 전가 성향도 사회적, 시대적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까 전에 괜히 좀 흥분했네. 이 책 내용도 그렇고 과거에 내가 그런 여자들한테 좀 몇 번 당한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불필요하게 흥분해서 욕을 했네.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럴 가치도 없는 여자들인데. 근데 그런 여자들이 10명에 1명 뭐 이 정도면은 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여자들이 10명에 한 3명은 되는 것 같아. 진짜 자주 만나. 자주 마주쳐. 그런 괴물들을 진짜 자주 마주친다니까.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들 봐봐. 계속 여자들이 일으키는 문제들이 지금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뭐 하여간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소비사회의 풍요가 의존증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비사회는 욕망을 긍정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산업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화들이 생산된다. 대량 생산된 재화를 대량 소비해야만 산업 경제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현대 산업사회는 생산보다 소비가 중심이 된다. 그래서 소비사회는 사람들에게 쉴 새 없이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동시에 자기의 보안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상품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것이 명품과 화장품이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환상을 최대한 자극하는 선전 문구가 세상에는 널려 있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인터넷에서 보내는 광고를 보면 포기하지 말라는 문구가 얼마나 많이 난무하는지 알 수 있다. 탈모 치료를 포기하지 마세요. 피부 탄력을 포기하지 마세요. 다이어트를 포기하지 마세요 등등.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솔깃한 선전이 홍수처럼 밀려오니 소비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 문구에 설득당하게 된다. 향상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한 손에는 자기 실현이라는 경전을, 다른 한 손에는 소비사회의 비대한 욕망을 움켜쥔 우리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불안에 시달린다. 탐욕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놓고도 늘 배고픔과 결핍감에 시달리는 아귀처럼. 그래서 약물의 힘을 빌려서라도 포기를 피하고
마음처럼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리고 어떤 기업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한다. 우울은 마음의 감기라는 유명한 광고 문구가 있다. 이 문구는 정신과의 문턱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했다. 우울은 마음의 감기, 마음의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도 감기처럼 약으로 치료됩니다. 정신과를 찾으십시오. 라는 이 캠페인은 일본에서 SSRI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했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할리는 그에 저서 항우울증 약 시대, 우울증 치료약의 빛과 그림자라는 저서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정신질환이 확립된 실체를 가졌으며 제약회사의 역할이 열쇠구멍에 맞는 열쇠, 즉 표적을 꿰뚫는 총알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틀렸다. 현 시점에서 제약회사는 열쇠구멍에 맞는 열쇠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쇠 하나로 열 수 있는 수많은 열쇠구멍의 모양을 정할 수도 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열쇠 하나란 SSRI이다. 앞장에서 거론한 비정형 우울증을 포함한 우울증 판정이 급증하고 SSRI가 왕성하게 투여되기 시작한 상황에 약을 공급하는 제약 회사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음을 그는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강박장애,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등 우울증 외의 질환에도 병을 치료할 열쇠 역할로 SSRI가 계속 투여되고 있다. SSRI는 정신과뿐만 아니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들 모두가 SSRI라는 열쇠 하나로 열 수 있는 열쇠 구멍들이다. 제약회사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특히 신약 개발에 막대한 연구 개발비가 드는 만큼 개발에 성공한 신약을 가능한 한 많이 판매하여 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 만든 열쇠에 맞는 열쇠 구멍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은 매우 현명한 작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에 있는 것은 제약회사만이 아니다. 의사는 환자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있기보다는 빠르게 약을 처방해야 더 많은 환자를 진찰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의 병원은 약을 처방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의사들은 약물요법 중심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SSRI 효과에 대한 현란한 선전이 소비자인 환자에게 기대와 환상을 품게 해 열쇠구멍 늘리기 작전은 더욱 성공을 거두었다. 예전에는 내성적인 성격,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 긴장성 증세 등으로 여겨졌던 것도 사회불안장애라는 엄연한 질병이며 SSRI의 복용으로 개선된다는 내용이 언론에서 보도되자 병원을 찾는 환자가 급증한 것이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되도록 편리하게 극복하고자 양리학적인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약물은 그저 기분을 개선해 줄 뿐 상황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말라는 광고 문구는 계속해서 환상을 부추긴다. 사회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이상 포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포기를 외면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개발되었다는 선전도 넘쳐나니 예전 같으면 포기를 받아들였을 사람도 포기를 거부하게 되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편에서는 비대해진 자기애적 만능감을 끌어안고 놓으려 하지 않는 성숙 거부가, 다른 한편에서는 의존증이 급증하고 있다. 당연한 귀결이다. 자기애적 만능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 이상의 노력과 고뇌를 받아들일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런 각오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약물의 향상 효과에 의존해 만능감을 유지하려는 사람들만 늘어난다. 성과주의, 자기책임, 자발성 등을 새로운 미덕으로 여기게 된 치열한 경쟁사회가 이 수많은 성숙 거부자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약물은 개인의 도핑제로서 사용되고 의존증은 시대적 병이 되었다. 잠재적 불안과 공포는 내면 깊은
높은 곳에 있는 만큼 스스로도 그 존재를 깨닫기 어려울 때가 많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민이나 갈등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런 드러난 감정 역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멜라니 클레이는 젖먹이 아기가 자기한테 젖을 공급하지 않아 욕구 불만을 일으킨 어머니의 유방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죄책감과 비애를 느낀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말 못하는 아기도 여러 가지 감정을 갖고 있어서 그 내면은 상당히 혼란스럽다. 아기가 어머니의 유방을 공격하듯 어떤 자녀도 때로는 어머니에 대해 분노나 증오를 느낄 수 있다. 겉으로는 강한 모자 일체감으로 묶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부모가 아이의 욕망을 완전히 채워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욕구 불만은 반드시 생긴다. 어떤 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부모와 거래를 하려고 드는 경우도 있다. 아이가 내면의 혼란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현상이다. 어떤 부모들은 자식의 내면에 부정적인 감정이 전혀 없다고 착각하고는 한다. 이들은 아이의 감정을 억압하고 있거나 부정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다. 아이는 천사라는 말은 아이가 순진무구하고 때묻지 않은 존재이기를 바라는 어른의 갈망을 투영한 것에 불과하다. 프로이드가 유아에게도 성욕이 있다고 주장했을 때 격렬한 반발을 초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사실과 어른으로서의 희망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아이의 내면에도 성욕, 분노, 공격 충동, 죄책감, 비애 같은 감정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그리고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이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한다. 이때 아이의 부정적인 측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모는 결국 성숙 거부적 일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과 갈망을 혼동하는 것 자체가 성숙 거부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영유아기 때부터 사람의 마음 안쪽에는 다양한 정동이 자리를 잡고 조금씩 나이가 들며 그중 몇 가지를 선택해 포기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여러 가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포기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한다. 아이가 고민하는 것은 제대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유아 때부터 욕망을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제까지의 평범한 성장 단계였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포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최근 눈에 띄게 늘었다. 이 현상은 특히 젊은 청년층에서 두드러진다. 포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고민과 갈등을 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통이나 불쾌감을 없어야 할 감정처럼 취급하며 약을 먹으면 모든 괴로움을 지울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고민과 갈등에는 고통과 불쾌가 동반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괴로움을 딛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대신 포기와 단념을 거부하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보이는 증상은 제각기지만 그 행동 양상은 모두 현실 도피의 수단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정신과 의사로서 매일 이러한 문제를 접하고 있으면 단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어른은 물론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포기를 배울 수 있도록 부모가 이끌어야 한다. 이것은 사람은 고민과 갈등을 하는 존재라는 의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포기에는 반드시 고민과 갈등이 따르기 때문이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부연해두지만 필자는 포기하라거나 혹은 꿈을 가지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인생에서 특히 젊은 시절에는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성공한 사람이 밑바닥에서 고생을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매료시킨다. 스포츠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승리할 가능성이 적어도 굽히지 않고 꿋꿋이 노력하는 선수의 활약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기 전에 그에 따르는 거듭된 노력과 끊임없는 고뇌, 실패했을 때 닥칠
절망도 받아들일 각오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각오 없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막연한 투지만 불태우는 것은 자기애적 이미지만 키우는 일이고, 자기애적 이미지가 과장될수록 현실의 자신과 타협하기 어려워진다. 만약 그만한 각오를 가질 수 없다면 자신이 지나치게 괴로워지기 전에 어느 시점에서 포기와 단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필자는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포기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해도 잘 되지 않을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옛날부터 실패한 사람이나 패배한 사람에게 운이 없었다라는 말을 위로처럼 건네는 데는 이유가 있다. 현실에는 노력이나 열정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포기를 깨우치고 자기 자신의 패배나 실수와 같은 대상 상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패자에 대한 배려나 약자에 대한 공감을 배울 수 있다. 이룰 수 없는 과대망상을 쫓는 대신 현실에 기반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노력할 수 있다. 어른스러움이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에 눈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기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까지 와서 다치지 않게 넘어지는 법을 가르칠 요령을 찾는 부모가 없기를 바란다. 직접 몸으로 부딪혀 경험을 쌓는 수밖에 없다.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체험하기 위해서다. 이때 불안을 가라앉히고 싶어 부모가 과잉 간섭을 해버리면 아이는 일어서는 법을 깨우치지 못하고 나이만 먹게 된다. 알레르기 치료법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방법 가운데 감작요법이 있다. 민간소실요법, 면역요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꽃가루나 먼지 알레르기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 알레르겐을 아주 조금씩 환자의 체내에 주입해 서서히 늘려감으로써 과민 반응을 줄여주는 방법이다. 이것은 사람의 정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성숙 거부 역시 작은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실패로부터 다시 일어서는 체험을 반복하는 감감작요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 다음을 계획하는 경험은 일찍 겪을수록 좋다. 젊을수록 재기가 쉽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좌절해서 재기하기가 어려워진다. 3장에서 소개한 나카카와 쇼이치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젊었을 때 엘리트로서 승승장구하면서 한 번도 좌절을 맛본 적이 없었기에 나이 50을 지나고 나서 조우한 대상 상실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다. 아이 반항기도 늦지 않게 찾아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는 섭식장애를 겪는 여성과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을 진료한 적이 있다. 환자의 부모는 어릴 때는 부모님 말을 아주 잘 듣는 착한 아이였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의 환자를 살펴보면 유아기와 사춘기에도 반항기를 거치지 않고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 부모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부모의 욕망을 잘 알아채고 자신의 행동을 그 틀에 잘 맞춘다는 이야기다. 그 결과 부모의 꼭두각시처럼 되어 자신의 욕망을 아예 잃어버린 아이도 있다. 자신만의 욕망이 없으니 당연히 반항도 없다. 그러나 억압하고 있던 것은 언젠가 반드시 튀어나온다. 섭식장애, 가정폭력, 등교 거부, 출근 거부 등등 모두가 억압당하고 있던 욕망의 발현이다. 뒤늦게 튀어나오는 만큼 치료도 까다롭다. 유아기의 보편적인 문제는 유아기에 겪어야 하고 사춘기의 보편적인 문제는 사춘기에 겪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반항하지 않는 아이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자주 듣는다. 부모 측에
억압이 강한 것인지 아이의 자립 의향이 약한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둘 모두가 원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반항하지 않는 아이는 줄어들을지언정 성인이 되고 회사에 취직한 뒤 은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청년은 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억압된 욕망을 뒤늦게 폭발시키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 아닐까 짐작한다. 이제 책은 뭐 읽고 싶은 그런 페이지들은 다 읽었고, 이 책에 대해서 무슨 코멘트를 달 사항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전적으로 동의해, 이 책에 대해 내용은. 어찌 보면 내 생각들, 내가 느끼는 그런 문제들을 유사하게 느끼는 그런 저자의 그 말들이었으니까. 그 책에 대해서는 뭐 코멘트를 달 건 없고,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책을 실내에서, 집에서 눈으로 읽는 것하고, 책을 실외, 이렇게 바깥에서 소리를 내서 읽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집에서 실내에서 책상에 앉아서 눈으로 읽는 책 읽기는 어떤 2차원적인, 가로 세로가 있는 2차원적인 평면 구조라면, 이렇게 실외에 나와서 걸으면서 그 바람을 이게 피부로 느끼고, 또 새소리도 들으면서, 또 나무들에서, 꽃에서 나는 냄새들까지 맡으면서 내가 그 책을 읽어서 그 소리가 내 귀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 있잖아.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야. 차원이. 즉 3차원의 책 읽기가 돼버린다고. 이게 실내에서 책을 읽으면 그 책 읽은 내용 그 자체가 내 뇌에 기억이 되지만,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 그 책의 그 내용이 내 목소리도 함께 기억이 돼. 그 책 내용과 함께. 그리고 이 산책길에서 느꼈던 내 감정들, 그리고 살랑살랑 부는 이런 바람소리, 그리고 피부로 느꼈던 그 감각들, 새소리들, 이게 그 책의 내용과 한꺼번에 내 뇌 속에 기억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돼버린다는 얘기지. 처음에는 이게 산책하면서 책을 읽는 게 뭐 그냥 심심하게 산책만 하지 말고 책 한 권 가져와서 한두 페이지 읽어보자 라는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책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구나 하는 새로운 경험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마 이게 지금 뭐 한 10권, 15권 적당히 하다가 멈춰지지가 않을 것 같아. 이 느낌이 하도 좋아서. 그리고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봐도 그 책 내용뿐만 아니라 그때 그 산책길들이 그냥 고스란히 이게 내 기억이 되살아난다니까. 이게 이제 이 책 읽기, 이 산책하면서 책 읽기는 앞으로 오랫동안 하게 될 것 같아. 이 나무 봐봐. 시골에 가면 그 시골 그 집 그 도로 입구에, 시골 진입하는 진입로에 꼭 이런 나무들이 한 그루씩 있거든. 이게 느티나무인데 꼭 이런 나무들이 한 그루씩 있어. 그래서 뭐 당산나무니 뭐니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무인 거잖아 이게. 나는 사람보다 이렇게 나무를 좋아하거든. 나무를. 이 나무에서 함께 살고 있는 새도 좋고, 또 이 나무 잎을 갉아먹는 애벌레들,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또 벌들이 돼서 꽃이 피면 또 이렇게 찾는 또 벌나비들도 좋고. 난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당산나무 같은 게 있으면 항상 보면 내가 제일 먼저 저 나무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새 알이나 그 새 새끼들 있으면 이렇게 꺼내가지고 애들한테 막 보여주고 그랬었어. 왜냐면 다른 애들은 이런 나무들을 무서워서 못 올라오거든. 근데 이런 거 잘 기어 올라갔었어 내가. 좀 다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그 막 꼬물꼬물한 새나 아니면 그 하얀색 파란색 빛이 도는 그 알들, 그 기억들이 원래 내 성품이 그런 것 같아. 난 사람을 별로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이런 나무들은 특히 이렇게 수령이 막, 이건 뭐 수령이 이렇게 이게 100년은 넘은 나무거든. 이 자리에, 같은 자리에 100년 동안 있었던 이 생명체라고. 이런 나무들이 좋아. 아, 오늘 또 비가 개인 날 아침에 산책도 하고 책도 한 권 읽고, 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지. 바람도 이렇게 살살살 불고. 역시 책을 읽으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배가 고파. 밥 사 먹고 들어가야 되겠다. 끝.